1번에 대해서 약간 좀 토론을 해봅시다. 한계효용론은 어떤 상품에 절대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노동가치설은 뭐예요? 이 상품을 이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여기에 원재료가 있으면 거기에 노동자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투입했느냐를 가지고 이 가치를 판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가격이 결정될 때는 뭐야? 여기에 투입된 노동량 플러스 원재료 가격. 그렇게 해서 이 가격이 결정된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막스의 가치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상품이 있으면 이 상품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야. 그리고 이 가치가 이 상품 안에 내재되어 있고 이거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거야. 근데 한계효용론은 뭐야? 아이스크림 얘기에서 나왔듯이 이 상품의 가치는 변동한다. 어떻게 변동해? 주관적으로 변동한다. 객관적으로 가치가 고정된 게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바라봤을 때 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상품의 가치는 변동한다. 여기에서 두 개의 그 가치론이 충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경제학, 그 다음에 고정경제학 이렇게 얘기 나눠서 얘기할 때 신고정경제학에서는 막스의 이론을 반박하는 거예요. 상품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치와 가격은 변동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제일 첨예하게 부딪히냐면 노동의 가격에서 제일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노동자의 노동력도 상품이고 노동시장에서 이게 거래가 되는 건데, 이 좌파 이론은 뭐냐면 노동의 가격도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 어떻게 계산돼? 내가 하루 노동을 했으면 집에 돌아가서 다시 노동력을 회복하는데 드는 비용, 그게 곧 노동력의 가치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지? 먹는 거, 자는 거, 입는 거 막 해가지고. 그래서 노동자의 노동력의 가치는 고정되어 있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건데, 이쪽에서 반대편에서 뭐라 그래? 아니다 이거지. 노동도 상품이고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노동력의 가치는 계속 변동돼야 된다. 변동돼야 된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다라는 쪽하고 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은 변동되는 게 맞다라는 이 주장이 서로 이제 대립해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게 부딪히는 접점은 뭐냐면 최저임금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원래 취지는 최저임금을 정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확보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이 변동돼서 시장 가격으로 노동이 거래되는 걸 막아버리는 거야. 그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그거죠. 노동 최저임금을 높게 잡아놓음으로써 아무도 고용 못하고 있는 거야. 고용하기엔 너무 비싸니까 편의점 알바생들 다 자르고 가게 주인이 부부가 나와서 맞교대로 그냥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래? 노동의 가격을 고정해 놓은 거야. 근데 이 노동의 가격을 최저임금을 높여서 고정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멘탈리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뭐에 기초해 있는 거야? 노동 가치설에 입각해 있는 그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노동 가격이 시장에서 변동되게끔 해야 노동 가격이 탄력 있게 이렇게 변동이 돼야 자유롭게 고용이 하니까 고용이 더 많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이쪽 입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치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추상적 이론인 것 같지만, 현실에 가면은 이게 탁 부딪히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 토론 주제가, 토론 질문이 뭐였죠? 시장 제도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데, 사회주의에서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데 교환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환을 결국 정부가 중앙에서 알아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 팀에서 말했는데, A라는 사람은 이제 초콜릿을 생산하고 B라는 사람은 비누를 생산했다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누가 필요하고 이 사람은 초콜릿이 필요하면은 교환을 해야 하는데, 교환의 비율을 누가 결정하냐면 중앙에서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할 때 기준을 갖고 결정하거든요. 기준이 뭘까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기준은 뭐야? 노동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동 가치설을 믿기 때문에 투여된 노동 시간을 계산해서 그 비율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 판단을 해서 이 분배 시스템을 만들 때 중앙에서 그걸 다 계산해 갖고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엄청난 그 관료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함정은 노동 시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 효율이 떨어지면서, 원래 비누 한 장 만들 때 1시간이면 충분한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로. 그러니까 출근해서 열심히 일 안 하고 시간만 때우고 생산량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요, 현실 속에서는. 그러면은 원래 나는 이거 만드는데 3시간 걸렸다. 그러면 초콜릿 공장에서는 나는 100시간 걸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교환의 비율을 계산하기가 점점 이상하게 되고, 결국 뭐야? 전반적으로 노동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배급을 하려도 배급할 수 있는 상품의 숫자가 부족해져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리카르도 시대의 곡물법 논쟁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수입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대중경제론 혹은 민족경제론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느냐.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토론했죠. 민족경제론. 그러니까 외국과의 교역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걸 다 생산해서 자급자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하고 통상을 안 하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더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찬스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민족경제론보다는 자유교역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쌀이죠, 쌀. 쌀. 그래서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집에?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 친척이나 누가? 없어? 나는 있거든. 우리 작은 막내 삼촌이 시골에서 지금 농사 짓는단 말이야.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 짓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쌀 농사의 문제는 뭐냐면, 정부에서 쌀을 높은 가격에 다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쌀 생산량이 지금 너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 근데 쌀 가격이 안 떨어져. 왜 그래? 높은 가격에 수매를 해주기 때문에 쌀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계속 그 양곡 수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높은 가격에 해주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감써봐. 내가 마늘도 생산해야 되고 시금치도 만들고 뭐 과일도 생산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마늘은 중국에서 마늘 수입해버리면 또 가격이 폭락할 위험도 있고 있는데, 제일 안전한 건 뭐야? 쌀이라고, 쌀.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럼 하여튼 쌀은 죽어라고 생산하면 정부에서 높은 가격에 수매해 주니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쌀 생산량은 느는데 가격은 안 떨어지면서
사서 정부는 창고에 쌓아놓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그동안 계속 모순인데 이번 쌀 수입할 때 미국산 쌀이 대량으로 수입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시장 가격에 의해서 쌀 가격이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야. 쌀 가격이 폭락하겠지.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일반 우리 세금으로 농민 그 쌀을 계속해서 비싼 값에 사서 쌓아두는 이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서 쌀 농사하는 사람들은 쌀 수입하면 안 된다. 왜 그래? 비싼 가격에 지금 계속 잘 사주고 있는데 가격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모순이 뭐냐면 그러면 전부 다 쌀 생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채소 가격이나 과일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 계속 비싸지는 거야. 생산자가 없어지니까. 쌀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서 사과 한 알에 뭐 이번에 터키 가서 내가 놀란 건데 터키 가니까 이만한 수박이 터키 리라로 파는데 우리 돈으로 계산하니까 얼마야? 얼마였지 여보? 3,000원. 입다만한 수박이 한 통에 3,000원이야. 근데 우리는 어제 수박 사왔는데 한 통에 얼마였어? 요만한 거 25,000원이야. 이만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10배 차이 나잖아. 이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그리고 땅은 한정돼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국토 땅이. 전부 다 쌀 생산하고 다른 거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과일 있고 채소 고 계속 비싼 거 사 먹어야 되잖아. 근데 미국산 농산물 과일이 이제 들어와 봐봐. 난리 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다 반대하는 거야. 과수원 한 사람도 반대하고 쌀 농사도 반대하고.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생활 가격이 올라가 생활비가. 그때 결국은 이제 임금도 높고 우리 취직할 찬스도 적어졌는데 생활비는 점점 높아지면은 다 같이 죽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쌀 문제 이런 것도 좀 관심 갖고 보면 좋겠고. 4번 조지 슌페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경기 순환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이론은요, 모든 학자들의 연구와 이론은 다 뭐가 있어? 에너미가 있는 거예요. 에너미.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할 때는 누구의 주장을 반박하고 그게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책을 쓰고 하는 거지 할 일 없어서 책 쓰는 거 아닙니다. 신학도 똑같아. 신학도 다 적이 있는 거야. 적이 없는 학문은 그건 다 가짜입니다. 이 조지 슌페터라는 사람이 경기 순환론을 왜 말했을 것 같아? 누구를 반박하기 위해서? 이게 막스 레닌주의, 즉 정치경제학을 반박하기 위해서. 정치경제학에서 뭘 주장해?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 생산력이 계속해서 확장돼서 많은 상품이 생산되는데 노동자에게 임금은 쥐꼬리만큼 주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소비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공황이 온다. 대공황은 뭐다? 파국이다. 그때 들고 일어나면은 혁명이다 이거거든. 그래서 막스는 결국 이 대공황에 의해서 자본주의 멸망을 주장했는데 슌페터 뭐라 하냐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공황, 공황도 일종의 하나의 순환의 과정이고, 그래서 이 호경기와 불경기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경기 순환에 의해서 어떤 회사는 망하고 어떤 회사는 새로 생겨나서 혁신에 의해서 또 큰 호경기가 오고, 이런 과정이 그 건강한, 경제적으로 보면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는 하나의 자연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 불경기가 오고 호경기가 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떤 시스템의 붕괴의 조짐이 아니고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하나의 자연적인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슌페터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불경기는 사실은 인간으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그런 과정과 같다. 그래서 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기업들 중에 이 불황과 호황을 겪으면서 원래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기업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상품은 이제 퇴조해야 되고 망해야 되는데 그거를 망하지 않게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갖고 살려놓는단 말이야. 어? 생명을 연장한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노키아 핸드폰 같은 핸드폰 회사가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노키아는 망하는 게 벌써 오래전에 망한 게 맞는 거야. 그지? 혁신에 의해서 망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스웨덴 정부가 만약에 야, 노키아는 국민 기업이야. 망하면 안 돼. 세금 왕창 투여해서라도 저건 살려놔야 돼. 만약 지금까지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 나라가 같이 망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는 망하는 기업은 망하게 놔두고 잘 되는 기업이 계속해서 새롭게 생겨나서 혁신이 일어나게끔 그런 시스템을 보장해 주는 게 옳은 거지 안 망하게끔 다 살려놓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다섯 번째, 자유주의 이념은 보통 정치적 이념이라고 말한다. 폰 미제스가 말한 자유주의는 경제학인가 아니면 정치학인가. 뭐라고 결론 났어요? 둘 다다가 많아요. 둘 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념은 사실은 정치 이념인 것 같지만 근본을 들여다보면 경제 이념이에요. 경제 이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제 이론을 공부하지만 이게 뭐다? 이게 사실은 정치 이론으로 가는 전 단계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정치 이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번에 이제 그 누구 책 읽기로 됐냐면 요거 참 5, 6번 다시 한 번 더 해야지. 5, 6번 끝나면은 여섯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야? 응? 예. 여섯 번째 나오는 프리드먼만이고 하이에크, 그렇지? 하이에크. 하이에크 책을 이제 읽을 건데 하이에크 책을 읽으면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경제학인도 타면서 정치학이야. 정치학인도 타면서 경제이론이라고. 예? 그래서 거기부터는 이제 경계선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자유주의 이념이 뭐냐? 이게 사실은 경제이론에 근거했습니다. 경제이론을 모르고 자유주의 이념을 얘기하면요 안고 없는 빵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발을 경제이론에서 하는 겁니다. 쭉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치 철학이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렇고 내가 여기 그 보충 자료에서 한 건데 그 폰 미제스가 말한 자유주의 경제학은 사실 국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국가에 대한 질문. 저 뭐냐면은 국가가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인간이 집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 생존의 가장 효율적인 공동체가 뭐냐? 그게 국가라는 거야. 국가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무정부주의 할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무정부주의 하면 어떻게 돼요? 평균 사망률이 엄청 올라가. 10만 명당 500명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국가는 필요한데 그러면 국가가 만약에 지금 중국과 같은 그런 전제주의, 전제 정치를 하는 그런 국가가 등장하는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도 옳지 않지만 아주 국가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막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시스템도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어느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토론하냐면 국가와 사회라고 하는 두 가지 틀을 갖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만 있으면 안 되고 너무 힘이 세지니까 사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결국 시민사회거든. 시민사회가 이게 커져야 된다는 거야, 힘이. 근데 시민사회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에드모글루 로빈슨 스승과 제자거든. 로빈슨이 제자야. 근데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그 책, 또 좁은 회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국가의 권력이 너무 커지지 않고 건강한 이 공동체 유지하려면 사회라는 게 성장해야 되는데 이 사회의 핵심이 뭐냐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회사.
그 사회에 좋은 회사, 특별히 혁신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런 좋은 회사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기업들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무정부주의도 아니고 중국과 같은 전제주의 정부도 아니고 국가의 파워가 좀 줄어들면서 건강한 그런 길로 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회랑이란 말이 회랑이 코리더거든. 더 내로우 코리더. 이게 성경에 좁은 길로 나가라. 사망의 길은 넓은 길이다. 그럼 똑같아. 근데 이게 왜 좁은 길이냐면 그렇게 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가 더 파워를 갖고 국가의 파워는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국가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엘리트들은 국가로 많이 간다는 거야. 그 좋은 사회는 뭐냐면 엘리트들이 국가로 안 가고 기업으로 가는 사회라는 거야. 그러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우리 사회를 봐봐. 전부 다 나 판사 할 거야. 행정고시 볼 거야. 그래갖고 전부 다 난 국회의원 할 거야. 일로 가는 사회. 아니면은 나는 테크놀로지 공부하고 이런 경영학 이런 거 하고 해서 나는 기업으로 갈 거야. 그게 틀린 거야. 우리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로 가지? 의대가. 근데 의대로 가는 거는 좀 특이한 현상이야, 지금 우리나라는. 근데 이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고, 사실은.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기업으로 가는. 그 다음에 중간쯤 하는 애들이 행정고시 공무원하고 이제 가는. 그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이쪽 파워가 커진 거야. 미국이 그래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어디를 가요? 행시 봐요? 법관이에요? 변호사? 아닙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다 기업으로 가요. CEO 되고 나가잖아. 그쪽 연봉이 제일 세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공무원 연봉보다. 의사 별 볼 없어요. 미국에서 의사들도 사실은. 변호사도 지금 다 일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들 다 후회하잖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 두 번째. 상권 분립, 그러니까 국가의, 그러면 지나친 국가의 권력이 비대해지지 않게끔 그나마 그 유지하는 게 뭐냐면 상권 분립이죠. 그래서 상권 분립 문제가 나오는데, 이 제임스 메디슨이라는 사람이 재밌는 말을 했지. 권력을 분립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속성 때문이다. 인간이 천사라면 정부 자체가 불필요할 것이며, 한 천사가 인간을 통치한다면 정부에 대한 내외 통치는 불필요할 것이다. 그지? 근데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 반드시 국가는 실패한다. 그래서 내가 그 상권 분립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 간단하게 소개한 건데, 그 로크하고 영국의 로크와 프랑스의 몽테스키웨가 이 대표적인 학자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로크는 그거를 왜 주장했냐면 영국의 그 시민혁명 과정도 사실은 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내전이 벌어지고 찰스 2세를 처형합니다. 왕을, 귀족들이. 크로멜의 독재가 등장하고 다시 왕정 복구가 되면서 아주 무질서한 그런 그 정치 상황을 로크가 다 경험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시민혁명을 해서 시민정부가 설립됐는데 크로멜이 독재를 해버린 거야. 프랑스는 더 했죠. 프랑스에서는 막 단두대다가 목 자르고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공포를 느낀 거야. 아무리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이 시민정부가 들어서도 권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은 무지무지한 살상을 하고 막 죽이고 난리 나는 독재를 하니까 시민정부도 어떻게 해야 돼? 권력을 제한해야 되는 거야. 내부적으로. 어떻게 제한할 거냐. 그래서 로크는 입법권과 집행권을 분립하여 이권 분립 주장했습니다. 이권 분립. 그래서 그때는 입법권을 집행권보다 우위에 두고, 그래서 군주가 군주의 대권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 만들자라고 한 거예요. 그 전통이 지금도 영국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영국은 뭐야?
수상이 있지만은 의회에서 선거에서 집권당이 결정돼서 집권당이 바뀌면 수상도 바로 바꿔버린 거지. 잘라버리고. 그 의회가 더 위에 있는 시스템이 영국은. 그게 로크가 만든 이 이권 분립 제도로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감시하는 겁니다. 집행부로. 행정부로 감시하는 거지.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 의회가 선거에서 바뀌니까, 이게 자르니까 독재가 안 된다. 이런 거지. 몽테스키에는 어때? 루이 14세, 15세 전제정치 겪으면서 전제정치의 공포와 재앙을 염려하기 위해서 입법권과 그러니까 국제법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집행권이 이제 행정부야, 행정부. 시민법에 속한 사항을 집행하는 것이 사법부.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눈 거를 이제 프랑스의 몽테스키에가 처음 개발한 시스템인데, 뭐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지. 그러니까 미국 시스템도 비슷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 국가가 실패하지 않으면 최소한의 상권 분리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스템은 실패한 국가에 가깝지.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너무 지나친 권력 집중이 일어나서 아무도 이걸 통제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의회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똘똘 뭉쳐서 이제 한 팀이 돼버리면 이게 세 팀이 돼서 서로 견제해야 되는데 한 팀 돼버리면 이거 망한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다시 제도적 개혁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거냐, 권력의 집중을 어떻게 막는 새로운 뭐 어떤 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지금 상태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제스가 말한 개인주의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이 법치주의, 즉 법은 뭐냐면 개인의 재산권을 법으로 지켜주는 게 이제 근대적 법치주의 핵심이거든. 이게 언제부터 실시됐느냐? 아쉽게도 1912년 일제시대 때 조선 민사령이야, 이게.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형법과 민법이 분리되긴 됐어. 근데 그때도 민법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이게 안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확립된 거는 일제시대야. 그래서 그때부터 명확하게 법으로 힘없는 개인의 소유권과 권리를 성문법으로 보장해 준 거예요. 성문법. 그래서 미제스가 말한 다섯 번째 질문인데, 그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립된 거는 그때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개인주의는 원래 이 프랑스에서 구지배 질서를 지지하는 반혁명주의자, 카톨릭 보수주의자, 집단주의를 주장하는 사회주의자. 사회주의자도 이게 집단주의거든. 이 사람들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하는 소수 지식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붙인 레이블이야, 개인주의가. 아예 저 개인주의자다. 그러니까 저 개인주의자들이라고 욕하는 놈들은 뭐야? 집단주의고, 집단주의를 고상한 용어로 자기들끼리 뭐라 하냐면 공동체주의라고 주장하는 거야. 공동체주의.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는 항상 개인보다 상위의 것이고 고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래 개인주의자는 그게 보지 않아요. 공동체주의가 집단주의고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라 보는 거야. 제일 좋은 공동체는 뭐야? 개개인이 자신의 독립성, 고유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은 상태에서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제일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야. 위험한 공동체는 뭐야? 개인의 자유, 권리가 무시되면서 획일화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은 전체의 한 부속품으로 완전히 전락해버리는 그런 위험한 집단주의를 보는 거지.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그 등장인데 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우리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쁜 거로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야. 이기적인. 그래서 내가 한 10년 전인가? 한 7, 8년 전 됐나? 그때 이제 신대원 입시에서 그 3분 연설하는 거 있지. 그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 개인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하게, 신대원 입시. 그래서 1분 시간 주고 3분 연설했거든, 그때. 그때 해봤어? 그거 해서 들어왔지, 다들. 요새는 안 하지, 최근에는. 했어? 이런 논술로 바뀌었지. 얼마 전에 그 폐지했거든. 근데 그거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 해에 내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앉아있고 문제가 그게 나온 거야.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는데, 한 10명이,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서 하고 나가고 했는데, 10명이 그걸 하면은, 한 명 정도 개인주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9명은 개인주의는 다 나쁜 거라는 거야. 이거는 없애야 되는 거라는 거야, 개인주의.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집단에서 그렇게 혼자 뭐 하는 거 다 위험한 거고, 무조건 집단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개인주의라는 거는 아주 위험하고 나쁜 거다. 이렇게 연설하는데, 내가 교수 3명이 앉아서 듣는데, 나는 완전히 패닉 상태인 거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세상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 근데 다른 2분의 교수님도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얘기하는데, 학생들이 왜 이렇게 개인주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나쁘게, 전체 의견이 다 통일되어 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도 각성을 하고, 내가 개인주의에 대해서 내가 글도 쓰고 막 이렇게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자유주의라고 하는, 미제스가 말한 자유주의는 뭐야?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인을 중요하게 본 거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뭐다?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주의를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나쁜 거로 보면서 동시에 그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부정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그 자유가 자유주의의 자유거든. 개인의 자유를 말한 거거든. 근데 자유를 빼자는 쪽으로 가는 거야. 왜? 자유주의 나쁜 거야. 왜? 개인주의가 나쁘니까 자유주의도 나쁜 거고, 그러면 자유를 빼는 게 옳은 거야. 그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도 된다라는 주장이 올라오는 거야. 그럼 결국 우리가 뭘 갖고 싸워야 돼?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데, 자유주의는 개인주의니까 개인주의가 왜 필요하고 중요하고 맞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돼. 그게 우리 과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겠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사안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배틀필드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그걸 알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공부한 겁니다. 지금 알겠죠?